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로 보는 법리이야기 시간인데요. 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와이프만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와이프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을 무려 95억여 원이나 타가는데요. 이 부분을 미심쩍게 여기고 검사는 살인죄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내렸고 항소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봐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또 이를 뒤엎어서 무죄를 만들고 맙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길래 첨예하게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일까요? 총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검사 측은 95억여 원의 눈이 먼 남편이 와이프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서 죽이고 돈을 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도 결혼할 즈음에는 돈이 궁하여 보험 계약을 근거로 하여 3억여 원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빚을 감안하더라도 자산이 훨씬 많았고 월 1,000만 원 플러스 부가수입 500여만 원이 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궁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소에도 보험을 많이 드는 성격이었고 와이프에 대한 보험도 사고 직전에 많이 든 것이 아니고 결혼 직후부터 꾸준히 1년에 2-3개, 많게는 9개씩 들어왔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 딸들, 전 부인들에게도 모두 비슷하게 보험을 들었었다. 따라서 사고를 내기 위해 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유도제가 발견된 것인데요. 차 안에 있던 이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잠을 자고 있던 와이프가 덮었던 것이고 와이프의 혈흔에서 나온 수면 유도제가 분명하다. 와이프가 혹여라도 사고 이후에 깨어날까봐 그렇게 되면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들통이 날까봐 수면 유도제를 먹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리창에 묻어있던 와이프의 혈흔에서는 해당 그 수면 유도제가 나오지 않았었고 오히려 에어백에 있는 피고인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서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가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하여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이 상향등인데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사고가 나기 전 800여 미터 정도 전부터 찍은 반대편에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 CCTV입니다. 800m부터 쭉 달려오다 400m쯤부터 갑자기 상향등을 켭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리고는 쭉 달리다가 화물차 후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검찰은 상향등을 고의적으로 켜서 앞에 어떤 물체가 있고 방향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것이다 라고 정황 증거로 보는데요. 대법원이나 혹은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졸음운전을 하다 실수로 켜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영상을 보면은 졸음운전의 경우에 보통 삐틀빼틀 가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도 전혀 없고 상향등을 켠 전후로도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향등이란 것은 운전대에 바로 수평적으로 5cm 정도 간격을 두고 레버를 누르거나 혹은 힘을 줘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졸음이라 하면은 운전대를 잡다 팔이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대법원은 무의식 중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넘기곤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쟁점은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서 조사원 둘로부터 진술을 얻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차가 쭉 잘 가다 화물차 쪽으로 기울어서 박혔을 때는 삐뚤어진 상태에서 박혀야 되는데 이 차는 이 조수석이 정면으로 들이받은 정황이 있다. 즉 일부러 와이프를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다 좌회전을 살짝 해서 방향을 정면으로 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CCTV 속에 그렇다면 왔다 갔다 하는 정황이 찍혀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증거를 배척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 문제인데요. 이 남편은 아이를 낳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4번째 아이를 임신하여서 7개월이 되었는데 앞에 3명의 아이를 그럼 낳았느냐? 그게 아니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유산이 되었습니다. 4번째 아이도 임신이 됐을 때 내가 몸에 기력이 없으니 아이 키울 여력이 없다, 지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아이를 지울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임신 중절 수술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아이에 대한 불만으로 아이와 와이프를 죽이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원에서 임신 중절이 불가하다고 한 이후에 태아보험도 2개나 들었고 친지들도 축복했다라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배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벨트인데요. 2018년도 1월부터 사고가 나는 8월까지 8개월 동안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CCTV를 분석했는데 이 두 부부가 단 한 번도 안전벨트를 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 사고 당일에도 톨게이트를 지날 때까지는 그 둘은 아무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 남편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다쳤던 이유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 검찰은 고의로 사고를 냈고 본인은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안전벨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와이프가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던 안전벨트를 풀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넘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소소하게 많은 간접 정황들이 있는데요. 아내가 죽자마자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은 계속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빨리 화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와이프의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검찰은 이를 혹여라도 수면유도제가 나올까봐 서둘러 화장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 와이프의 주변 사람들은 사건 사고 당일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기로 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도 남편이 자꾸 자기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임신 7개월이라 힘들어서 거절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엇이라고 진술했느냐? 와이프가 먼저 내가 졸음운전할 수 있으니 같이 타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가기 싫다는 와이프를 억지로 태운 정황이 있고 이 진술은 남편의 진술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쟁점별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와이프의 가족이라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